네.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두 번째 고구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지금은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요. 삼국시대 할 때 고구려는 한 번 더 자세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구려의 첫 번째 건국부터 갑니다. 자, 고구려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먼저 여러분들 지도를 잠깐 보실게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부여였어요, 여러분들. 여기 졸본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졸본이 바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입니다. 나중에 고구려는 졸본에서 여기 보이시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겨가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졸본 땅에 제일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요 위에가 부여였죠. 그리고 요 아래가 고구려예요. 자, 이 부여 사람들의 일부가 내려와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여와 고구려는 닮은 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몽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부여에서 이주한 주몽이 이 고구려를 건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국내성에 있던 수도가 다시 대동강 근처의 평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자, 먼저 우리는 이 고구려가 처음에 졸본 지역에서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고구려의 초기의 정치나 사회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네. 잠시 맞추고요. 노트를. 자, 그럼 고구려의 건국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죠. 고구려는 어디서 왔다?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에서 이주를 한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이 부여에서 이주를 할 때 이제 주몽을 따르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주한 주몽이 바로 아까 졸본 지역 있죠. 그 압록강 유역이에요. 압록강 그 유역의 토착 세력들하고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부여에서 이주한 주몽이 압록강 유역 토착 세력과 연합을 하였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만들었다? 바로 이 압록강 유역에 세웠어요. 네, 압록강 유역. 그런데 여기가 산간 지역이었어요. 사실 압록강 유역의 산간 지역입니다. 산지 지역이에요, 주로. 바로 이 산간 지역, 즉 첫 번째 수도인 졸본입니다. 그래서 이 졸본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졸본은 뭐다? 압록강 유역의 산간 지역. 바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구려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역시 고구려도 똑같아요. 부여에서 이주해서 압록강 유역 토착 세력들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맹인데 역시 5개 부족이 연맹국입니다. 그래서 5개 부족의 연맹왕국이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근데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부여의 5부족은 죄송합니다. 고구려의 5부족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부여도 5개 부족이 연맹이었잖아요. 고구려도 5부족 연맹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부족은 5개 부족 이름이 있어요. 먼저 게르부라는 부족이 있어요. 게르부. 그 다음에 절로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절로부. 그리고 소노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고요. 소노부. 또 글씨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소노부가 있고요. 그리고 순노부가 있어요. 순노부. 네. 그리고 관노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5개의 부족이 있거든요. 이 부족 이름을 알아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 삼국시대 할 때 고구려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요. 5개 부족 중에서 나중에는 이 게르부에서 왕이 나오게 되고 절로부에서 왕비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왕과 왕비 부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개 부족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당연히 고구려도 왕이 있었어요. 연맹왕국이니까 왕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왕이 있었고요. 왕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왕 아래 상가, 대가 뭐 이렇게 불러요. 뭐 상가 또는 뭐 대가 등등등 이렇게 불리는 건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상가, 대가 할 때 끝에 뭐가 붙어요? 가가 붙죠. 대가 등등등 등등의 관직이 있었어요. 관직. 네, 관직이 있는데 기억하실 거 뭐가 붙죠? 가가 붙어요. 가. 즉 역시 뭐예요? 똑같이 제가 부족장들입니다. 우리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해서 끝에 가가 붙었잖아요. 고구려도 뭐 상가, 대가 등등 이 관직의 이름 끝에 가가 붙었어요. 부족장이라는 뜻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세 번째로 경제를 조금 살펴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고구려는 아무래도 고구려가 처음 이 수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고구려가 이 압록강 유역의 산간 지역이잖아요.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거야. 압록강 유역의 산간 지역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압록강 유역의 산지 지역에 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산지 지역은요. 방어는 유리해요. 방어는 유리하나 농경이 불리합니다. 이 산간 지역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간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방어에 유리하다. 아무래도 산지니까 주변에서 어, 교통이 이때는 발달하던 시절도 아니고요. 뭐 저희는 지금 산을 넘어가야 된다 하면은 뭐 그냥 뭐 터널을 뚫거나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만 이 당시는 산간으로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좋지 못했어요.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 말은 방어에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산지 지역이니까 뭐가 힘들죠? 농경에 불리하겠죠. 네. 이런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어는 유리하는 농경에 불리한 산간 지역에 위치를 하다 보니 늘 어땠느냐? 자, 산간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인 졸본에 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땠다? 이것 때문에 항상 식량이 부족했어요. 농경이 어려우니까. 네, 다시 제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산간 지역에 위치한다. 뭐가 불리하다? 농경이 불리하다. 그러므로 뭐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식량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식량만 부족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산지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땅이 없죠. 땅이 좁잖아요. 산지니까. 그래서 영토도 부족했어요. 그러면 이 식량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주변 지역을 정복해서 이제 내 식량을 얻고 그리고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혔다는 거죠. 결국 처음에 수도였던 어디가 이 졸본 지역이 이 수도였던 졸본이라고 하는 여기가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방어는 유리하는 농경에 불리했어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다? 주변 지역을 정복을 하는 정복 전쟁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복 전쟁이 아주 활발했던 것이 고구려입니다.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소국들, 작은 이제 약한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식량을 얻고 영토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고구려의 정치 경제 모습이에요. 자, 고구려 정치 경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기억하실 거. 고구려는 누가 부여에서 이주한 주몽이에요. 주몽이 이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록강 유역에 아무래도 압록강 유역의 나라를 세웠어요. 졸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졸본의 나라를 세웠는데 여기는 산지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경에 불리했고 그래서 식량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복 전쟁이 활발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똑같이 왕 아래 이 가짜가 붙는 관직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고구려의 5개 부족의 명칭 정도는 조금 봐주시면 좋죠.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수노부, 관노부라고 하는 5부족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구려의 이제는 사회, 풍습, 법률, 제천 행사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다음 네 번째가 맞죠, 여러분? 네. 자, 네 번째 고구려의 풍습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자, 고구려의 풍습도요. 먼저 기억해야 될 키워드를 정리를 할게요. 먼저 혼인 풍습은요. 자, 혼인 풍습이 있어요. 혼인. 자, 혼인 풍습으로는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서옥제. 네, 그리고 형사치수제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죠. 네.
그리고 특히 부여는요, 이 사냥대회, 네, 사냥대회나 이런 또는 이런 씨름대회 같은 이런 대회들이 많았어요. 네, 이런 대회들을 많이 열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혼인풍습, 여러분들, 자, 혼인인데 이 서옥제가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서옥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서옥제에 서옥이 있죠. 서옥은 사위집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위집이다 이건데요. 서옥이 지금 우리 현대말로 하면 약간 이 제도를 우리가 뭐라 부를 수가 있느냐, 대릴사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대릴사위 제도. 네. 근데 100% 대릴사위는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딸이 결혼을 해요. 딸이 결혼을 하면요. 이제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일단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와요. 여자 집으로 오는데 이제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그럼 뭘 하느냐? 이제 딸 집에서 그 자신들의 집 뒤뜰에다가 작은 집을 한 채 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위 집이 되는 거죠. 즉 결혼한 딸과 사위가 살게 될 집이에요. 네, 그렇게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와 부인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갔냐? 남자 집으로 가요. 네,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서옥제를 정리를 하면 일단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어떻게 산다? 먼저 결혼을 하면 누구 집에서 산다? 신부 집에서 살아요. 결혼을 하고, 자, 결혼을 했다? 신부 집에 거주를 합니다. 신부 집에서 거주. 네, 거주를 하다가, 그러다가 뭐가?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생기면 다시 어디로 간다? 이 아이와, 그 다음에 아내와, 그 다음에 함께 남편이 다시 아내와 남편 집으로 가죠. 즉 시댁으로 들어가요. 이해하셨나요? 네, 결혼을 하면은 신부 집에 거주를 해요.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이제 남편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 그냥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런 혼인풍습은요, 일종의 노동력의 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또는 어떤 뭐 사냥을 하거나 지금은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오직 노동력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곧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죠. 그러면 신부 집은 노동력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남자 집은 노동력이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여자 집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공평하게 반반. 그래서 먼저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신부집에서 남편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살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같이 다시 이제 이 남자 집으로 가는 거죠. 즉 여성의 노동력에 대해서 남자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노동력과 관계가 있어요. 이런 제도들의 의의는 바로 노동력입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시하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서옥제가 뭐를 해준다? 바로 이 서옥제는 여자의 노동력에 대한 이 노동력을 남자가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네. 대부분 이 노동력이 워낙 중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형사취수제는 다 아실 거고요. 사냥대회, 씨름대회는 왜 있을까요? 바로 고구려가 아까도 우리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산간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자, 다시 산간지역에 위치하죠. 농경에 불리해요. 그래서 뭐가 활발했다? 이 정복전쟁이 활발했어요. 그러면 정복전쟁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타거나 활 쏘는 이런 것들에 능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뭐 사냥대회나 씨름대회 같은 대회들이 많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고구려 사람들은 뭐를 잘해요? 말도 잘 타요. 말타기, 그 다음에 활도 잘 쏴요.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네, 고구려도 법률이 있어요, 여러분들. 법률은 부여하고 비슷해요. 부여하고 비슷하게 4개 정도, 4개의 법조항 정도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법조항이. 네, 전해지는데 역시 누구와 비슷하다? 네, 고조선의 팔조법과 유사해요. 네, 고조선 팔조법과 유사한 법조항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제천행사예요. 자, 제천행사는 고구려의 제천행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불러요. 동맹인데 10월에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고구려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열릴 때는요, 뭐를 하느냐? 국동대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국동대혈. 동굴 같은 건데요. 이곳은 뭘 하는 곳이냐면요, 여러분들. 요곳은 네, 바로 이제 고구려에서 왕과 그다음에 신하들이 이 동맹이 되면 신하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신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신을 맞이한 곳. 네. 신을 맞이한 곳인데 바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국동대혈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 거, 네, 중요한 풍습들. 먼저 서옥제 중요해요. 혼인 풍습 서옥제 있었어요. 서옥제가 뭐라고요? 서옥이 사위 집을 뜻하는데 일종의 대릴사위제다. 결혼을 하면 신부 집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같이 남편 집으로 가는 거. 이건 어떤 의미다? 당시에 그만큼 노동력에 대한 어떤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냥대회, 씨름대회가 많았다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고구려가 정복전쟁이 활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 타는 거, 활 쏘는 거에 능하다 보니까 이런 사냥대회나 씨름대회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천행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천행사는 10월에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고구려 왕과 신하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을 맞이하던 국동대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고구려고요. 고구려는 나중에 삼국시대 정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고구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